로봇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걸 갖고 누가 돈을 버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한국의 로봇 업체들의 최선은 뭐냐면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M&A 되는 거, 빅테크 또는 빅테크와 관련된 로봇 회사에 인수되는 거, 뭐 이런 것이 최고의 그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요즘 그 휴머노이드 로봇 이러한 말이 뜨면서 AI 로봇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제 산업용에서 뭐 협동 로봇이니 해가지고 떠오르던 것들이 이제 점점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규모가 상당히 또 다른 느낌이 들고 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부터 큰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떻습니까? 이 로봇과 관련한 생각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9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인터넷 그리고 통신 이런 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메일 이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엑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후에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사실 생산 효율성이 굉장히 커졌죠. 주판을 10명이 튀기든 20명이 튀기든 엑셀 잘하는 사람 한 명 이기기 어려워요. 그만큼 예를 들어 옛날에 20-30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그 IT 기기의 등장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죠. 우리가 이걸 일컬어 생산성 혁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알게 되면서 와 이거 엄청난 거야 라고 해서 나타났던 게 98년 99년도 IT 대버블입니다. 제 평생에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지났던 그 대버블이에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 버블 때 꿈꾸고 상상했던 게 구체화된 거는 애플이 아이팟과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아이팟에다가 통신 기능을 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직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98년, 99년도 IT 대버블과 실질적으로 대버블 때 꿈꿨던 일이 구체화된 건 2006년, 7년 이후예요. 네. 그때 시차가 대략 한 8, 9년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그 시류에 편승했던 건 대략 한 2010년 내외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아이폰이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그리고 모든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변화되는 그 시점, 그때부터 이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세계 10대 기업 그리고 미국의 10대 기업을 뽑아보면 대부분 다 그때 생긴 기업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원래 있었던 회사이긴 하지만 96년 이전에는 10대 기업에 들어오지 못했던 회사들이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더 이 회사들은 자리를 잡아가면서 위치해 있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다 그때 생긴 신생 기업들이에요. 자, 이 기업들이 지금 AI에 대한 태도를 보면 거의 뭐 미치광이 수준 아닙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단일 회사가 800억 달러의 AI 관련된 데다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상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투자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럴까? 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이 IT에 특화되어 있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96년도에도 대기업 집단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갔다가 결국 살아남아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 20년 후에 되었죠. 근데 나머지는 다 탈락을 한 거예요. 없어진 건 아니지만 밀려난 거죠. 근데 만약에 AI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는 빅테크들이 그때 10대 기업 안에 들었던 기업과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IT 시대와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지는 1인 1PC, 1인 다 PC 시대의 놀라운 사회적 변화 그리고 생산성 혁명, 이게 AI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럼 도대체 AI 가지고 어떤 생산성 혁명이 있겠느냐. 우리가 지금 써보고 있지만 챗GPT나 뭐 그 제미나이나 퍼플렉스티나 이런 것들 써보면 과거보다 대답 상당히 잘해줍니다. 도움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도움이 되는데 이 정도의 생산성 혁명이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에 끼고 다니면서 항상 그걸 봐야 되는 정도 수준과 비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면 여전히 의문이거든요. 그럼 단순히 그렇게 응답하는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줄이지 않고 더 투자를 늘려가고 있을 것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지난번 그 대만에서 컴덱스인가요? 거기서 그 누구야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되게 구체화된 이 AI가 구체화된 게 결국은 로봇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테슬라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로봇이 나왔을 때 과연 LLM 기술이 어느 정도 적용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로봇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만화 영화 이런 거 보고서 뭐 로봇 태권브이 뭐 짱가 요즘 뭐가 있죠? 너무 옛날 사람인가? 그러면 나이가 나오잖아. 최근 걸로 해봐. 최근 거. 뭐가 있지? 최근 갑자기 뭐가 있어요? 로봇가 없으면 옵티머스로 가요. 옵티머스. 네. 뭐 여러 가지 로봇 그리고 뭐 최근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도 나오지만 이게 자꾸 인간형 로봇을 생각하니까 이게 로봇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로봇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앞서 그 질문하셨을 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 자율주행차도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청소기도 로봇이잖아요. 그리고 물류도 로봇이 할 거예요. 뭐 바퀴 달린 로봇이 되든 팔이 달린 로봇이 되든 다리가 달린 로봇이 되든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 심심풀이 할 때 대화해 주는 것도 로봇이 될 거고요. 다양한 로봇들이 우리한테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저는 이 빅테크들이 여기서 이런 걸 꿈꾼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AI를 가지고 너희들의 로봇을 만들어. 우리가 이걸 제공해 줄게. 너희는 월사용료만 내. 아마 이러지 않을까? 네. 우리 거를 이용해서 충분히 살짝 이렇게 바꾸면 청소기도 만들 수 있고 살짝 바꾸면 자율주행 차도 만들 수 있고 살짝 바꾸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뭐 공사하는 로봇도 만들 수 있고 의료 상담 로봇도 만들 수 있고 다 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해. 우리 게 최고야. 아마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아니 도대체 수십 조에서 수백 조씩에 달하는 기업당 이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화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봇은 분명히 그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식과 미래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뭐 테슬라라든가 뭐 강병수 박사 얘기로는 우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30배 규모로 성장이 될 것이다. 로봇 쪽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시장을 놓고 지금 투자하는 금액이라든가 활동을 보면은 테슬라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돈을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국내 로봇주 테마로 올라가는 주식들 보면은 매출도 그렇지만 실제로 투자 금액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로봇주 투자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 국내 투자를 참 고민이 되는 지점. 사실 로봇도 대기업의 싸움이 될 거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는 그래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회사를 인수한 것 같고, 근데 한국의 로봇이라는 이름 달린 것 중에 실적 제대로 나온 데는 하나도 없고요. 이게 옛날 닷컴 버블 때하고 느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가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정말 다른 업체에 비해서 오래 걸렸어요. 신고가가 올 때까지. 주식시장 신고가 막 1년에 37번씩 하는 동안에도 못 하다가 막판에 겨우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트럼프라는 그 지렛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느냐? 이 회사 그 전에 한번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사는 정말로 꿈을 많이 키워줄 수 있고 꿈을 심게 해주는 아주 재능이 많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숫자가 나오면 숫자대로 판단합니다. 근데 숫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알아서 상상해요. 그리고 상상이 곧 현실이 됩니다. 주가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렇잖아요. 지금 올해 24년도 실적 나오고 또 25년도도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적 나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렇죠. 근데 23년도에 꿈꾼 건 이게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 뭐 예를 들어 로봇도 뭐 2차 전지 써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뭐 세상의 모든 게 이제 석유화학은 석유 연료는 없어지고 모든 게 2차 전지가 될 거야. 그렇지. 배터리의 세상이야. 네. 그러면서 사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전에서 숫자로 나오는 것보다 꿈을 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가가 가장 무섭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과거 고점에서 나타난 현상이었고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넣어서 가격을 매김해줬죠. 그래서 전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X까지 넣어서 가격 매김을 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회사거든요. 그렇죠. 이건 다르게 상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엄밀하게 다르죠. 지분 관계가 없어요. 지분 관계가 없으니까 다르게 상장될 수 있는 회사인데 그것까지 막 가격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 사람이라는 게 동물과 다르는 게 추상화와 추상적인 어떤 개념들을 연결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도 활용이 되면 버블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촉매로 사용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로봇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그 인류의 미래 기술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게 이제 점차 가셔야 되는 것 같고 AI가 그 속도를 앞당겼고 등등 다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갖고 누가 돈을 버는지는 가봐야 알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빅테크가 자기가 직접 로봇 만들겠다고 뛰어들지는 좀 애매해요. 물론 이제 지금 테슬라에서는 뛰어들었고 실제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 로봇의 제작은 여전히 뭐 예를 들어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하드웨어 물리적인 제작은 그렇죠. 해주고 걔네들이 소프트웨어 박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제작을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폭스콘에서도 봤듯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의 로봇 업체들의 최선은 뭐냐면 어떤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M&A 되는 거. 네. 빅테크 또는 빅테크와 관련된 로봇 회사에 인수되는 것.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에 인수되는 것. 뭐 이런 것이 최고의 그림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부품 같은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로봇의 부품 만들어줘서 실제로 로봇 만드는데 많이 판매가 돼가지고 매출과 이익이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은 로봇주로 실제로 보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로봇을 꿈꾸면서 투자하는 만큼의 밸류에이션은 안 나올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 이건 역시나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꿈을 꾸는 주식들에서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꿈은 깰 때가 온다. 네. 꿈은 깰 때가 예, 온다. 꿈 속에서는 즐기셔도 된다. 대신에 조금 냉정한 투자자라면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언제든 그 소위 탈출? 그렇지. 네. 언제든 소위 네.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 탈출할 수 있는 네. 결단이 있을 때 예. 해봐야 된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 그리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세상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옵티머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서 와 정말 직장이 많은 게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요즘 뭐 한국 학생들이 못 가서 안달나는 그 의대라는 거, 야 이것도 좀 심각하겠는 걸? 그렇지. 예,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들고요. 오히려 뭐 미용사 이런 거는 아마 로봇으로 구현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할 것 같다. 왜냐면 그 사람 머리를 만지면서 섬세하게 머리털이라든가 가성비가 안 맞겠죠. 예,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른 것들이 거기까지 구현하려면 좀 많이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뭐 공 잡는 거가 엄청난 혁신이었잖아요. 날아오는 공을 잡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거하고 머리 자르는 거는 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외로 몸으로 일하는 일 중에 살아남는 게 많아지고 애매한 포지션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식 노동은 굉장히 빠르게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단가가 높은 네. 소위 그래서 투자할 만한 가치, 대체 네.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분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수술, 그러니까 뭐 이 법 쪽이 됐든 네. 의료 쪽이 됐든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런 쪽이 먼저 확 네.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막 예를 들어 청소 로봇을 막 50억씩짜리 만들어 갖고 청소 로봇을 쓰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어떤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말씀하신 삼성이야 뭐 레인보우 투자했으니까 그렇고 다른 기업들 투자 상황은 어때요? 지금 그 아마 역시나 이제 그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LIG 넥스원은 실제로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 하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정말로 그 약간 무기치기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거라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막 뒤로 덤블링도 하고 그래요. 대단한 기술이긴 한데 이 기술이 어떻게 상품화 될 것인지 여부는
지금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국 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뭔가 조금 한계를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을 미국 친구들이, 미국 빅테크들이나 이 소프트웨어를 잘 다루는 애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전환 과정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안타까운 게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를 들어 뭐 챗GPT의 오픈 AI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한국인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인재들이 훌륭하지 못해서 우리가 AI를 못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쪽에 이 담아낼 수 있는 준비가 덜 됐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 또는 AI 이런 쪽으로 했다면 그런 회사들이 예를 들자면 뭐 메타하고 승부를 한다든가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금액 자체가 네. 다르죠. 이건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틀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스라엘 스타트업처럼 뭐 메타라든가 무슨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팔려갈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이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한국의 자본 생태계가 그런 스타트업 형성에 거의 도움을 못 주고 있다. 그러니까 20년, 21년 그 코로나 이후 전국에서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엄청나게 풀리면서 그때 잠깐 반짝을 하면서 앞뒤로 많은 기업들이 생성이 됐지만, 오히려는 지금의 자본시장 환경에서는 점점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고, 창투사에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해보면 장외에서 투자할 게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인 뭐 그 CB, BW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그 펀드 중에 하나인 MBK가 어떤 그 새로운 기업들을 창출해내거나 아니면 발굴해내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고려아연의 그 대주주의 지분 싸움에 참여해가지고 거기다 자금줄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저는 한국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돼가지고는 한국의 미래를 깎아먹는 것 같다. 그래서 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상법 개정이라도 돼야 된다. 상법 개정이라도 돼야 여기에 한 발 더 진입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투자했는데 리턴을 받을 수 있어야 투자할 그렇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를 했는데 무슨 꿀먹은 벙어리처럼 돈은 먹었는데 나오는 거 없고, 유상증자를 해줬는데 배당은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제일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화일 수도 있고 우리 패배주의. 그냥 한국장은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랬어.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계속 떠나가면 이제는 이 다음 세대부터는 한국 투자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이 또 자금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그럼요. 악순환에 빠지는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나 뭐 벤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토양이 되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쪼개기 상장 비율이 거의 20%쯤 됩니다. 전 세계 이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쪼개 상장 자체가 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중복 상장이라는 게 좀 있지만, 그게 뭐 버크셔 같은 데도 코카콜라도 사고 뭐 처브 사고 질레트 사고 이러니까 이제 중복 상장인 거지.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안 바꾸면 안 되는데, 기업인들 알아서 바꿔주기를 기다리는 거는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제는 답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 금투세 폐지 때는 좀 그 여러 곳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더니, 상법 개정은 우리는 방송마다 상법 개정이 한국 증시 살린다 뭐 해가지고 로고를 아예 박아가지고 올리거든요. 네네. 근데 좀 요새 느끼는 게 외로워. 상법 개정 얘기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도 아주 자주 얘기는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금투세 같은 거는 뭐 자기 이익이 달려 있으니까 훨씬 더 그렇지.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금투세는 바로 눈앞에 이거고, 네. 상법 개정은 이게 긍정적인 거니까. 근데 네. 난 작년 초에 그 밸류업으로 우리 증시 네. 급등하고 외국인들 투자하는 거 보면은, 우리 상법 개정이라든가 뭔가 이게 딱 되면은 네. 외국인들의 투자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삼성전자가 작년에 왜 죽었냐라는 또 다른 논의 중에 하나가, 뭐 기술을 캐치업을 하지 못해서, HBM 준비하지 못해서, DRAM 성능이 떨어져서 뭐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있고, 뭐 그것들이 뭐 생산성, 아니 뭐랄까 그 자금 집행, 그러니까 모든 게 그 낮은 생산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영적 잘못이다, 이런 분석도 있지만, 또 다른 분석은 뭐냐면 작년도 상반기에 정부에서
법 바꾸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도 해외 로드쇼 가면 법 바꾸겠다는 얘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30조 원 주식 샀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물 건너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개정될 것 같지도 않고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어. 그러고 나니까 7월 중순부터 매도가 쏟아져서 연말까지 한 15조 원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서 그렇게 산 거냐 상반기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증시를 기대하고 산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양자 컴퓨터, 뭐 드론, 네. 지금 미국에서 이 테마들이 엄청나게 강하면서 네. 한국도 많이 좋았죠. 네. 어떻습니까? 올해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가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기술, 신기술에 대한 이런 네. 시각들. 아 이게 양자 컴퓨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직접적인 해당은 없죠. 네, 근데 제가 다행히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에 다니는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문돌이라 그 기술적인 얘기 들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얘기를 몇 마디 해보더니 안 되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앞뒤 거두절미 이상 다 절미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자 컴퓨터는 답을 내고 답이 왜 나왔는지를 역추적해서 그 과정들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진법 컴퓨터는 뭐냐면 0과 1이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 아니오예요. 어떤 질문을 해서 예 아니오, 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갈 문제도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길을 돌아서 도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가기 위해 복잡한 질문을 한꺼번에 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걸 단순하게 돼서 예 아니오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 할 때 뭐 셀 수 없는 시간, 뭐 조 단위의 시간이 걸리는 걸 얘는 몇 분 만에 끝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방향은 맞고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AI 가속기 같은 거 다 필요 없어질 수도 있죠. 다 쓸데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 그 기술자 직접 그걸 만들고 있는 기술자가 이거 될 거라고는 보지만 그 기술자조차도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하고 그걸 시도하고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요. 한국 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회사도 있고 뭐 제가 그 대화를 했던 그 기업도 있고 뭐 여러 기업이 있는데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들어도 일반인은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뭐랄까요 그 내러티브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슈퍼컴퓨터가 수조 원에 할 수 있는 일을 단 몇 분 만에 할 수 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는 건 꿈이 있을 때 가장 주가가 강력하거든요. 꿈꾸기가 참 좋아요. 그렇죠. 숫자가 안 나오니까. 예, 보물섬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로봇과 마찬가지로 꿈을 꾸고 즐기되 언제든 분위기 변하면 빠져나올 각오, 네. 준비가 돼 있어라. 이거는 그 기업을 분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업을 분석해서 내용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장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석 아무 소용 없어요. 숫자도 나올 것도 없어요. 네. 자, 그러면 뭐를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좋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을 보고 그치, 투자해야 분위기. 예, 옆 사람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분석 대상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이 이건 어떻다 저떻다 분석은 해드릴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심리가 가능한 각오, 네. 심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이유로 꺾이면 그냥 꺾이는 거고. 그렇죠. 그 흐름을 타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 증시가 하여튼 2025년 좀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분위기가 다시 또 희망이 좀 타오르는 것 같아요. 이런 희망, 이게 실망으로 안 바뀌기를 조마조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야겠죠. 네, 이제까지 각도기 곽상준 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